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변론 기일이 끝날 수도 있어 오늘 7차 변론은 긴장감이 더 높았는데요.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이슈들이 상당수 다뤄졌습니다. 이 증인들의 증언이 어땠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나와선 증언을 거부했던 이상민 전 장관, 오늘은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느냐는 의혹에 대해 뭐라고 답을 했는지부터 이민준 기자가 시작합니다. 지난달 국회에 출석한 허석권 소방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의 단전 단수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내용에는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단전 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은 것은 아니고요. 그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해 주라. 하지만 오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장관은 그런 지시를 받지도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직접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행안부 장관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소방청이나 단전 단수라고 적힌 쪽지를 멀리서 본 것은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의 통화 사실도 인정했지만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인 계엄 국무회의는 제대로 절차를 거쳤는지, 또 계엄이 실제용이었는지 경고용이었는지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정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쯤. 계엄 해지는 약 6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4시 27분쯤 발표됐습니다.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이 계엄 전 비상계엄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 크다라며 만류 의사를 전달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안다, 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죠.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마지막 발언도 전했습니다.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인식, 위기감, 그리고 책임감과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과 위기감, 그리고 책임감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의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워딩 자체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증인에게 직접 질문 던진 건 김용현 전 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눈을 감고 앉은 상태로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듣고 있던 윤 대통령. 이 전 장관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바로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지 국무회의록에다가 부서하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인데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의 서명과 관련한 대목에서 회의록에는 서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고 한 겁니다. 대통령은 질문 중에 이 전 장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문 시간이 거의 다 끝났을 때쯤
다시 질문 시간을 요청했지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호인에게 전달하라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님, 남은 시간 한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리인한테 좀 전달해서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한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후 이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이야말로 정권 파괴를 목표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지 않았냐고요. 국회 측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발언권을 얻은 윤 대통령은 3분 넘게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문명 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타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국회 시정연설 당시 야당의 보이콧 사태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야당의 예산안 삭감 처리를 비판할 때는 상기된 표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은 지난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계엄에 투입된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욕으로 왕을 시해한 맥베드가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이겠습니까? 왕의 심장에 꽂았던 칼을 빼라고 해서 빼냈는데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2분짜리 사례가 어디 있는가?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정을 파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대통령이 계엄 이유로 든 부정선거 의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심을 하게 된 선관위 보안 점검을 주도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이 오늘 증언대에 섰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세아 기자입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7차 변론 증인으로 나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백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보안 점검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백 전 차장은 점검 당시 보안 관리가 부실했고 선관위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이 분리되지 않아 외부 침투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오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히 취약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선거 시스템 점검 필요성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국회 측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반박했습니다. 백 전 차장 반대 신문에서 수많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참관인이 투개표에 참여하고 수개표를 한다며 정보 시스템 기계 장치는 보조수단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가 조작돼도 사람들 눈을 피해 실물 투표지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국정원 조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백 전 차장은 협조해서 조사하고 싶어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국회 측은 선관위가 조사 요청을 안 한 것일 뿐 거부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오늘 심판정엔 증인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나왔습니다. 제2, 제3의 추가 계엄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 논란에 대해 신 실장은 그럴 생각이 없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증인은 제2 계엄 등 또는 계엄 해제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 등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습니까? 그건 전혀 우려를 안 했고 비서장께서 대통령이 빨리 해제하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럽시다라고 바로 승인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2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저 나름대로 확신합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정진석 비서실장이 바로 계엄 해제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신 실장은 자신이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서 겸질됐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당시 그 문상호, 여인영 또 김영현으로 대표되는 충암파와 그다음에 증인과 박민우로 대표되는 국방파의 대립이 있었고 거기서 충암파가 승리해서 결국은 장관이 교체가 됐다 이런. 저는 그거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체했던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대통령의 비상조치 구상에 반대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장병들은 국민과 생각을 100% 같이 간다.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하셨죠. 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란 취지로 제가 진언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려 한 거라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오늘도 헌법재판관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췄느냐, 국무위원 정족수는 제대로 채우고 시작했느냐고요. 유준 기자입니다. 김영두 헌법재판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정족수를 채운 다음 시작됐는지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도착한 시간이 22시 17분이라는 거예요.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언의 신빙성을 따진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사이 서명에 대해 말이 오간 게 평소 국무회의와 왜 달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의 그 회의록에는 평상시에 부서를 안 하나요? 회의록은 부서 안 합니다. 조금 이상한 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 안 하는데 맞습니다.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저도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관의 진술을 들어 국무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거듭 묻기도 했습니다. 오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 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맞나요? 이 전 장관은 김 재판관 질문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의사 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상 계엄 선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도 수사기관 조서와 헌재 증언이 다르지 않냐고 주장했지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탄핵심판 주요 증인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윤 대통령 측은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헌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부동의합니다. 증거법칙에 하더라도 주요 내용이 진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대통령 측은 파면이 걸린 사안인 만큼 형사 재판 원칙을 탄핵 심판에 더 엄격히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단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파면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 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그 규정을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소송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도 수사기관별로 조서의 내용이 중구난방으로 다르다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헌재의 증거 채택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대통령 측은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인권위는 죽었다며 반발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만입니다. 안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는 불구속 재판 및 수사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제적위원 6명의 찬성으로 일부 위원이 수정 제안한 문장을 담아 통과시킨 겁니다. 밖에서 회의를 지켜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앞으로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올바르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안건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헌재가 여론 재판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제 헌재가 답할 차례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죽었습니다. 조폭의 인권을 위해 오늘 인권위원회에서 찬성 표결하신 6명의 집 근처에 있는 파출소는 다 없애도록 하시죠. 안건에 반대하는 인권위원과 직원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헌재와 서울중앙지법, 경찰과 검찰 등 관계기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본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3월쯤 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그 이후 2달 만에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기 대선 시 그 전에 결론 나는 건 쉽지 않을 거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쯤 나올 것 같다며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 근데 뭐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은 시일이 걸릴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2달 만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말에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 관계자는 대법원에 기록이 넘어가고 심사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린다며 전원 합의체로 가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2달 내 조기 대선인 걸 감안하면 대선 전 최종심은 나오기 힘들 걸로 보는 겁니다. 비명계가 지난 대선 패배에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불만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말할 수 있죠. 대선에서 진 거는 제일 큰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보수 세력이 나를 악마화하고 있는데 실제 과거에 돌격대장 역할을 하느라 독했지만 지휘관이 된 지금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이재명 대표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과 비교해서도 너무 빠르다고요.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비교해서도 빠르다며 혹시 속도전이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을 염두에 둔 건지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선고 일정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왜 이렇게 헌재가 시간에 쫓길까?
선거법 재판 1심만 2년 2개월을 끌었어요. 예. 8번 변론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결론을 내겠다.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증인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거나 추가 변론 기회도 주지 않는다며 졸속 심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형평성 있게 진행되고 있냐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실 것 같아요. 신 대변인은 헌재가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도 엿장수 마음대로라며 검찰이 쓴 거를 탄핵에 활용할 경우 감당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헌재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적법 절차에 충실해야 국민도 결론을 납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주요 증인들은 상당수 나온 것 같은데 더 남았습니까? 탄핵 이 변론이요? 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13일까지만 변론이 잡혔는데요. 당장 이번 주에 끝날 거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가 보류 상태거든요. 이 중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요.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쯤 추가 기일이 잡힐 수 있고요. 이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르면 오는 20일에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최후 변론에서 선고 날까지 열흘 정도 걸렸거든요. 3월 초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이 오늘 더 적극적으로 좀 발언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만 3차례 직접 발언에 나섰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쓰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요.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막 혼재돼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뭐가 중구난방이란 거예요? 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의 조서들을 비교해 보면 상충이 되는 내용들이 많고 또 증인들의 헌재 증언 내용과도 다르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특정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요. 경찰 조서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런 진술이 있는데 검찰 조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주 헌재에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여인영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맞습니까? 네. 체포 대상자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없고 그러한 용어 사용 자체도. 자, 대통령이 오늘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처음으로 공방도 벌였다면서요? 네, 정청래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말에 즉각 반박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경고성이라면서 어떻게 옐로우 카드가 아닌 레드 카드보다 심한 수단을 쓰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윤 대통령은 답답하다는 듯이 허공을 보고 한숨을 쉬었는데요. 윤 대통령 상기된 표정으로요. 줄탄핵 예산 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면 비상계엄 선포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나온 이제 증인들 증언을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이나 신원식 실장 같은 경우에 이제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탄핵 심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게요. 계엄 선포 직전에 열었다는 국무회의의 정당성이거든요. 헌법 위반 없이 이 절차를 잘 지켰는지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요소인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요. 당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인식했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일부 국무위원들은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 안 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 2명의 진술을 읽어주면서 직접 묻기도 했었는데 이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지를 두고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발 무역 전쟁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12일부터 우리 주력 수출품인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던 무관세 혜택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관세 전쟁 한복판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서주희 기자입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관세가 부과된다는 행정명령은 현지 시각 다음 달 12일부터 발효됩니다. It's 25% without exceptions or exemptions, and that's all countries, no matter where it comes from. 미 백악관은 포고문에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 과거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 철강 제품 25% 관세 부과 예외국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기존 합의를 끝내고 일률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우리나라에 적용됐던 무관세 쿼터가 폐지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량을 기존의 70% 수준인 263만 톤까지 제한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물량과 상관없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된 겁니다. 또 일기 때와 달리 이번엔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제뿐 아니라 이를 통해 만든 완제품도 포함되는 등 대상 범위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상세 내용을 분석하고 업계 및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 후 미국이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며 관세 면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우리나라도 협상을 통해 관세 범위 등 막판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를 콕 집어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하루 전 예고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관세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ll be talking about other subjects like cars. We'll be talking about drugs and pharmaceuticals. We'll be discussing chips.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간 매주 관세 관련 회의를 하겠다며 대상의 다양화도 시사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 관세는 매우 크고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차를 팔기 위해 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임기 당시에도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무역 확장법 232조를 들어 수입차에 25% 관세 부과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미 직접 투자 등을 약속하며 관세 폭탄을 피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만큼 트럼프의 추가 관세 조치가 한국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의 경우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되고 있어 관세 부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직접적인 관세 사정권에 들게 되는 우리 기업들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어떤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지는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이 과거 별도 협상을 통해 보장받은 철강 263만 톤의 무관세 쿼터도 사라집니다. 관세만큼 미국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철강 가격이 오르게 되다 보니 국내 철강 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 시설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포스코는 미국 내 신규 생산기지 설립을, 현대제철은 루지애나주의 제철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은 텍사스 현지 공장을 증설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사업 전략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도 트럼프의 관세 검토 발표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국내에서 101만 대를, 멕시코 공장에서 15만 대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당장 116만 대가 관세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지은 신공장 가동 능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현대차 미국 판매 중 현지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인데 최대 75%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 수출 물량 감소는 수출 지역 다변화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물량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른 업체들도 그에 따라서 좀 관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 수출 물량을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3국 시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고. 정부는 오늘 주요 수출 기업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고위급 방미대 업계 입장을 적극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정부 인력과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바 있죠. 벌써부터 미국 공무원 사회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데요.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미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는 워싱턴 네이비야드에 차들이 부지런히 드나듭니다. 골목 곳곳에는 주차된 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기지 안에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 인근 길목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갓길 주차를 한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령부가 재택근무를 폐지한 첫날인 현지 시각 어제 직원 17,000명이 한꺼번에 출근하면서 일대 혼잡이 빚어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연방 공무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명령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I got an email today. It's about 4,000 parking spots and about I think 10,000 drivers who would like to drive. I walk. I live about a mile. 특히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재택근무 폐지나 조직의 슬림화 등 미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하루아침에 퇴출된 기관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소비자 금융보호국에 가봤더니 경찰이 출입을 막습니다. 안에 들어가지 못한 직원은 밖에서 발만 동동 구릅니다. Because we've been directed not to work on anything at all, so even if someone is remote. This agency also helps consumers where banks and predatory lenders and stuff can't gouge consumers, so they want to get rid of it. 연방교육부와 국제개발처 USAID 해체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 직원들은 기관 해체 반대 팻말을 들고 트럼프 규탄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공동 창업자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 지금은 앙숙이 됐는데요. 이번엔 회사 인수를 두고 서로를 조롱하며 맞붙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974억 달러, 우리 돈 141조 원에 인수하겠다며 입찰 제안서를 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머스크 측은 제안서에서 오픈AI가 이제는 안전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수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조롱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머스크가 현지 시각 어제 입찰 제안서를 내자마자 올트먼은 사양하겠다며 대신 해당 가격의 10분의 1에 불과한 우리 돈 14조 1천억 원에 머스크가 소유한 SNS X를 인수하겠다고 맞받아친 겁니다. 3년 전 64조 원에 X의 전신인 트위터를 산 머스크는 사기꾼이란 답글을 남기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머스크는 2015년 올트먼과 함께 오픈AI 창업에 참여했지만 3년 뒤인 2018년 머스크가 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부터 둘은 앙숙이 됐습니다. 올트먼은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된 것을 지적하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It'd be profoundly un-American to use political power to hurt your competitors and advantage your own businesses. 머스크 역시 최근 트럼프가 올트먼 등과 AI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그들은 돈이 없을 것이라며 찬물을 끼얹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X의 기업 가치는 지난해 8월 기준 약 94억 달러였지만 오픈AI는 최근 3천억 달러까지 치솟으며 두 회사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한강이 꽁꽁 얼어붙은 게 엊그제인데 기온이 오르면서 녹기 시작했습니다. 길었던 한파가 이제는 물러나는 걸까요? 김재혁 기자가 전합니다. 강에 얼어있는 살얼음에 햇살이 비치고 따뜻해진 기온에 하나둘씩 녹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꽁꽁 얼어 배도 못 띄우던 한강이 다시 제 모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를 비롯해 4에서 9도로 일주일 만에 영상의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하루 새 날씨가 확 달라진 겁니다. 기상청도 전국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를 해제했습니다. 날이 풀리자 시민들은 아침에 입고 나왔던 코트를 벗고 손에 들고 다닙니다. 햇볕이 따뜻하니까 계속 걷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네요. 계속 실내 데이트만 계속 했어가지고 좀 야외 데이트를 좀 찾아서 하고 싶네요. 반바지 입고 한강을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모처럼 야외 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날 풀리면 한강 가서 돗자리 깔고 배달시켜 먹고 싶어요. 하지만 추위가 물러나자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여의도 빌딩 숲이 뿌옇고 도심 광화문 일대도 가시거리가 좋지 않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잦아들며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먼지가 중국에서도 유입되며 쌓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은 초미세먼지 나쁨을 보였는데 밤사이 먼지는 더 쌓입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 전국적으로 눈비가 오면서 차츰 먼지가 씻겨나가고 오후 들어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 패딩이 갑자기 외면받고 있습니다. 대치동 학부모를 패러디한 영상 때문이라는데 여인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 이미 지금 수학학원 들어갔어요. 아, 이거 너무 창피하잖아. 일단 차에 타서 얘기할까요? 네. 유명 개그우먼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학부모를 패러디한 영상입니다.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는 강남 학부모를 현실감 있게 묘사했다는 반응과 함께 조회수가 165만 회가 넘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묘사한 고가의 패딩이 화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강남 지역 학부모 사이에서 교복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많이 입고 다니는 것을 제대로 꼬집어낸 탓입니다. 실제 해당 브랜드는 값비싼 가격에도 강남과 주요 신도시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에서 고속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한 벌에 최소 200만 원인 이 명품 패딩 브랜드는 지난 2018년 1,000억 원이었던 매출이 5년 만에 3배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상 공개 후 해당 영상과 대치동 맘카페에는 패러디 영상 때문에 해당 패딩을 안 입는다, 해당 옷을 팔아야겠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실제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영상 공개 이후 외부의 시선 때문에 해당 패딩을 입기가 신경이 쓰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해당 패딩 유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현실 고증이 안 됐다며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엄청 와닿진 않았어요. 그냥 웃기고 마는 거지. 네. 차에서 잘 모르고 만들었구나. 사교육 성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 대치동. 엄마들의 패션까지 주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근력 운동할 때 제대로 근육을 쓰고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죠. AI가 실시간으로 근육의 움직임을 알려준다는데요. 김설혜 기자입니다. 기구를 아래로 잡아당기자 화면 속 등 근육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자 이번에는 중부 승모근과 이두근 색이 변합니다. 어느 부위가 힘을 쓰는지 근육 활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AI 기술입니다. 이 일렉트로마이오그램, 이 EMG 센서 대비해서 데이터 유사도가 91%로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기저 위에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얇은 AI 센서입니다. 온도나 습도 등을 감지해 기저귀 교체 시간을 알려줍니다. 교체해야 할 때는 전자기기로 알람을 보내줍니다. 주로 간병을 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개발됐는데 일찌감치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35개 요양시설과 선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글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책 곳곳에 그림을 넣어 재미를 더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나왔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캐릭터 중 하나를 눌러보겠습니다. 문장 중간중간에 원작에는 없었던 이미지들을 AI가 생성해서 만들어줍니다. 책 한 편을 읽으면 포인트가 제공돼서 그 포인트로 다른 사람들과 순위 경쟁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AI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인공지능 서울 2020에는 모두 22개 업체가 참여해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블랙 아이스는 그야말로 공포죠. 눈에 잘 보이지 않아 피하기 어려웠는데 정부가 새 기술을 도입합니다. 정성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흰색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고 빙글빙글 돌며 미끄러집니다. 뒤에 오는 차들도 피할 새 없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출근길 차량 40여 대를 뒤엉키게 만든 사고의 원인은 바로 블랙 아이스입니다. 최근 5년간 얼어붙은 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사고는 총 3,944건, 95명이 숨지고 6,0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정부가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로가 얼어 블랙아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면 도로에 문구나 그림을 표시해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특수 페인트를 사용해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노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경고 문구나 눈꽃 모양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제일 눈에 잘 띈다는 거죠.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는 온도가 됐을 때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해줘서 서행을 유도하게 하는 효과. 정부는 또 결빙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난 지점을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고 도로가 쉽게 얼지 않는 도로 포장 기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 기술을 적용할 시범도로는 다음 달 추진 계획을 세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줍줍이라고 하죠.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녀 물량 무순위 청약 제도가 확 바뀝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세 차익 3, 4억 원을 거둘 수 있는 줍줍 청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희가 200통화를 받았는데 서울서부터 저기 막 부산 막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그런 걸 알고서 하셨는지. 이 아파트 단지 무순위 청약에 전국 각지에서 119만 7천 명이 몰렸습니다. 세종시 인구의 3배가 줍줍 세 채를 놓고 경쟁하는 겁니다. 되기만 하면 바로 4억을 버는 건데 이거 안 하면 바보 아니겠어요? 회사 안에서 다들 몰래 청약금 홈페이지 정보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줍줍 청약은 재작년 부동산 침체에 따른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주택 소유와 거주지 규제를 없애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상 과열로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2년 만에 다시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1주택 이상이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고 인기 지역은 거주 조건을 채운 사람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 무주택자라면 다른 거주지에 살아도 청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바뀐 제도는 이르면 5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에서 8살 초등학생 김하늘 양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사가 그것도 학교에서 이런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에 멈춰선 차량. 차에서 내린 여성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5분여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여성. 검은 봉지에 든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 도중 학교를 나와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입니다. 3시간 뒤 A씨는 학교 돌봄 수업을 마친 1학년 김하늘 양을 만났습니다.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김양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과 가족들이 학교를 뒤진 끝에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문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열었어요. 그때 그 속에 있었던 거야. 벌써 잠궜더라고. 심하게 다친 김양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김양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파악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휴직하던 중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연말 복직한 지 사흘 뒤부터 짜증이 났고 교감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화가 났다고도 했습니다. 교무실을 나와 시청각실에 머무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소중한 딸이자 친구 그리고 제자였던 하늘양을 떠나보낸 자리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강경무 기자입니다.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김하늘양.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가 힘들까 봐 동생도 잘 돌보고 늘 응원해줬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빈소 한쪽엔 하늘이가 좋아했던 야구 점퍼가 걸렸습니다. 하늘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내내 눈물만 쏟아냅니다. 하늘이 담임 선생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하늘양의 이름도 목 놓아 부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학교에서 가장 믿었던 선생님한테 살해된 하늘이 부모는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학교 선생이 죽였습니다. 하늘이가 숨진 학교 앞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또래 친구들도 꽃을 놓고 어른들은 하늘이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좀 참담해요. 참담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막상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속상해요. 정신적으로 안 좋은 분이 복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는 14일까지 나흘간 하늘양이 다니던 학교는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2개간 하늘이를 애도하고 선생님과 학생들에 대한 심리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을 벌이기까지 이 교사는 여러 차례 위험 징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제 휴직 심의 같은 제동 장치는 없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닷새 전에도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컴퓨터 접속이 느리다며 컴퓨터를 파손했고 다음 날엔 말을 걸어온 동료 교사에게 이른바 헤드록을 거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학교 측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어제 오전 교육청 장학사들이 학교를 찾아 조사까지 했지만 교사를 직접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해당 교사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휴직에 들어가 6개월간 쉴 예정이었지만 20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규정상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만으로 복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떤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휴직 사유가 소멸되는 순간 바로 복직 신청을 해야 되고 복직을 해야 됩니다.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제로 휴직하게 할 수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선 유명무실했습니다. 학교장이 요청하면 교육청의 사실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시작되는데 대전교육청에선 2020년을 마지막으로 심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질병휴직이 지난해 말 한 번뿐이었는데 통상 휴직과 복직이 반복되는 경우 심의를 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2021년 2월 이후 5년째 단 한 건의 심의도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분산하자는 건데요. 개헌 논의에 일부 지지층 반감도 있지만 지도부는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 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9번의 연쇄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제2호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동시에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하는 분권형 개헌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입니다. 보수층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여당 지도부는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입니다. 한 여당 의원은 대통령 탄핵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개헌 바람이 몰아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내일 국회에서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야6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명태균을 꺼낸 이유, 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여러 여권 정치인을 겨냥했다는 해석인데요. 어떤 포석이 깔린 건지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6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지난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담겼습니다. 그 외에 수사 대상에는 정치인이 명시됐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명시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 등 여권 잠룡 수사로의 확대 여지를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수많은 명태균 리스트에 국힘당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권 자중 질환을 노리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만 명태균과 엮이지 않았다며 한 전 대표가 복귀하면 친한계가 명태균 특검법 통과에 협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돼 있는 명 씨는 명태균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며 오세훈, 홍준표 시장 고소도 포함시켜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명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거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명 씨와 직접 소통은 피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용 챗GPT 가칭 AI 민주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일 AI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판 챗GPT인 가칭 AI 민주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AI 민주는 챗봇 형태로 민주당의 역사, 정책, 당원 당규 등을 대화형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만간 개발 입찰 공고를 낼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후보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AI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딥시크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SNS에 AI 시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홍보를 부쩍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부터 편파 방송을 표방한 자체 유튜브 생방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각종 정치 현안을 저희가 스포츠 해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전달해주는 편파 해설 방송입니다.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방송 불팍 첫 방송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민주파 출소에 이어 새로운 방식의 언론 검열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연설할 때 왜 그랬어요? 세 사람이 섭섭한가 본데요. 네, 이재명 대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할 땐 야유하지 말라고 이 특별 지시 내렸다고 했죠. 과연 이 약속 지켜졌을까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하나 올렸습니다. 야유라든가 비방이라든가 참아주시라. 터져나오는 목소리 같은 것이 있으면 잠깐 자리를 좀 비워달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국정 혼란의 주범 이재명 사령입니다, 여러분. 수준 좀 높여주십시오. 그러세요. 못 참았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연설 중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웃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고성 속에서 연설 마친 이 대표, 지난 연설 당시 속마음도 오늘 털어놨습니다. 첫 연설할 때도 밉더라고요. 쥐어받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막 반격하면 속으로 지원하다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하지만 지금은 야유 정도는 웃어 넘길 정도라네요. 네, 아까 처음에 대통령은 왜 보인 거예요? 네, 오늘 탄핵 심판에서 자신이 시정 연설할 때 야당이 해도 너무했다면서 작심 토로했습니다. 기조 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타협의 기본인데 로텐더홀에서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연설을 했고요.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네,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거 보면 상당히 서운했나 봅니다. 네, 야당은 임금님 대접을 바란 것이냐, 또 차라리 여당 데리고 북한 가라며 반박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변검술이라면 중국 정국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가면 싹 바꾸는 기술인데 뭐가 다르니? 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입니다. 자신이 했던 발언을 순식간에 바꾸는 변검술을 쓴다고요. 저 이재명은 족벌, 재벌 체제 해체에 제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입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죠. 변검술 있죠. 막 손 안 대고 얼굴 가면하는 거. 변신술이 아니고 저는 변검술이라고 생각해요. 막 바뀌어 순식간에. 어쨌든 이 대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네, 좌냐 우냐 갈피 못 잡겠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지난달 성장이 가장 시급하다던 이 대표, 어제는 다시 기본사회 대비하자고 했죠. 또 반도체 개발 인력 만나서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공감했지만 어제는 노동시간 길다며 주 4일제로 가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의 공격 소재가 또 되더군요. 네, 먹사니즘, 잘사니즘, 새로운 조어도 좋지만 일단 정리부터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클릭과 또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왔다 갔다 신뢰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고요. 이 대표가 잘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근데 이 대표도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여요. 네, 흑백 논리에 익숙해지면 빨강이나 회색은 잊게 된다면서 자신의 주장들 양립 가능하다는데요. 이 민주당 지도부는 여당의 몸쪽으로 강한 직구를 던져서 여당이 놀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가 보수의 성장 가치를 겨눠서 보수 진영이 놀랐다는 거죠. 이재명표 실용주의, 일관된 정책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정월대보름인 내일 중부지방은 이렇게 구름 사이로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달맞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내리는 눈비 때문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은 10cm 이상의 큰 눈이 오겠고요. 서울에도 최대 8cm가 예보됐습니다. 기온이 높은 남쪽은 많은 비가 올 텐데요. 제주 산간에 60mm 이상, 전남에 최대 40mm가 내립니다. 내일 서울 기준 달이 뜨는 시각은 5시 46분이고요. 가장 둥근 달은 10시 53분에 볼 수 있습니다.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엔 모처럼 영상권을 보이겠는데요. 서울 0도, 강릉 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서울 4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릅니다. 바다 건너 먼지가 유입되며 내일 수도권은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설마 했지만 동맹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 철강에 미국이 25% 관세를 매긴다는데요.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품목이 될까요? 맨몸으로 태풍을 맞이하는 느낌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국익외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